자, 오늘은 전근대사회의 이해, 자, 유학의 발달과 역사 인식의 변화.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힘내자, 힘, 화이팅! 자,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 아주 간단한, 역시 디딤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개성의 성경과 사진이 있네요. 이 고려시대 후기에 만들어졌던 중앙교육기관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합니다. 고려시대 유학의 발전 과정을 되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고려시대 유학은 무신정변 이전과 이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시대 유학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시대 역사서에 드러난 역사 인식의 변화를 아무래도 이제 전기와 후기 역사 인식의 변화가 있는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이에요.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역사 인식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학습 목표를. 우리 꼭 그 수업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학의 발달 봅니다. 전기,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 태조,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를 동명했다. 육두품, 우리 신라 말에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 최치원이 있었잖아요. 최치원. 이 사람들은 진골 중심의 골품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왜 불만이 많았어요? 골품제는 본인의 능력이 없더라도 뭐가 뛰어나면, 혈연, 사회적 기반이 높으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육두품은 아시다시피 진골 바로 밑에였기 때문에 그만큼 골품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들 육두품은 나같이 신분은 낮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어디 인정해주는 사회 없나 해가지고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걸 인정을 했었어요. 당나라가 인정을 했었어. 그래서 많은 육두품 지식인들이 어디로 유학을 갑니까?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육두품 지식인 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렀어요? 도당 유학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최치원 이후에 많은 이제 신라대 육두품 지식인들이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꿈꿨고 이제 어때요? 지방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과 어때요? 서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역시 경주최 씨들 많이 등용을 합니다. 최승로도 역시 요런 집안 출신이겠죠. 자, 광종. 자, 이거 가 잘못됐네요. 광종 뭘 실시합니까? 과거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과거제 실시를 통해서 유교적 소양이 뛰어난 관리들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에 과거제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호족 세력의 합리적 조퇴라고 그랬어요. 호족 세력들. 아무래도 호족 세력들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학문보다는 무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무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호족 세력들을 합리적으로 도태시키자 바로 뭐였어요? 과거제도였죠. 그런데 광종이 실시했던 그런 왕권 강화 정책은 과거제도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뭐요? 그렇죠. 노비 안건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비 안건법은 약간은 좀 어때요? 왕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호족 세력들을 좀 억누르는 그런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종이 죽은 이후에 광종이 살았을 때 광종이가 억눌렸던 호족들이 다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 땅, 내 땅이었는데 광종 때 뺏긴 거야. 야, 너만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이리 와, 이리 와. 너 원래 우리 노비였잖아. 너 다시 우리 노비해.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 광종 사후에 사회가 훨씬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종은 5품 이상 관료들에게 어때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디어 공모전 열었다고 그랬죠? 요때 아이디어 공모전에 채택이 된 사람이 누구였다? 최승로, 시무 28조다. 최승로, 시무 28조. 28개 항목이 있어요. 28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22번째 거예요. 22번째 항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왕이 정치를 할 때 앞으로는 고려라는 나라의 축이 되는 건 두 개다. 유교와 불교다. 그런데 왕건의 훈요 10조를 보면 고려는 부처님의 은공으로 세운 나라다. 그러니까 누구를 잘 섬겨라. 부처님을 잘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잘 섬기는 불교는 종교고 현실 정치는 뭘로 해라는 이야기예요. 유교로 해라는 이야기예요. 유교로. 이게 최승로가 이야기했던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뭘로 하자? 유교로 하자. 유교로 하자.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됐고요. 그래서 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성종은 어때요? 지방에 12목 관리도 파견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 어때요? 경학 박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유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유교 경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지방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학 박사를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와 아니면 지방에 있던 호족들을 교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호족들은 또 어때요? 백성들을 교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앙교육기관으로 뭘 만들었어요? 국자감. 원래 신라에서는 중앙교육기관이 국학이었고요. 고려에서는 국자감이고 아까 우리 그 디딤 동영상에서 뭐 봤어요? 고려의 성균관, 개성의 성균관을 봤는데 이제 후기에는 중앙교육기관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성균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중앙교육기관 뭘 만들었다? 국자감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려 정계는 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유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훨씬 더 심화되게 됐고요. 그래서 예종 때는 유교 경전을 이제 왕과 신하가 서로 토론하는 것, 두 글자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잘 배운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왕과 신하가 유교 경전의 내용을 놓고 서로 토론한다. 뭡니까? 경연이라고 불렸죠. 경연을 시행하게 됩니다. 경연을 시행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의 유학이 좀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아무래도 요즘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요즘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학문의 깊이를 쌓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학문적 토대를 갖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교과서 쪽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고려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 유교 경전을 뭐 깨닫기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보긴 보는데 이 과거 시험이 좀 어때요? 요즘도 뭐 금수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역시 과거 시험을 보면 볼수록 이제 어때요? 누구에게? 이제 금수저들에게 유리해요. 고려시대 우리 저번에 신문제도 봤잖아요. 문벌이나 아니면 양반계층들이 과거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학이라는 것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유교 경제를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솔직히 우리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면 달달 외우려고 생각해요? 아우,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야, 한국사 하면 무슨 과목, 암기 과목,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고려 중기의 유학도 이제 서서히 어때요?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문의 탄력성이 떨어지고요. 학문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벌들이, 야, 나는 공부 잘하니까, 이것도 차지해도,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제 이런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벌들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독점하게 되고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게 되고 여기에 반발한 게 바로 누구였어요? 뭐 물론 이자겸의 난도 있었고 묘총의 석영천도 운동의 난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 시대의 문벌들은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고려 유학은 어때요? 이제 엄청나게 침체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무신들은 공부보다는 뭐가 좋아요? 짠! 칼이 좋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보면 내 눈썹이 막 굉장히 진하게 보이네. 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이 침체되게 됐다. 쌤이 좀 말이 좀 많았어요. 자, 고려 후기 성리학을 수용하게 됐다. 성리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리학은 이거죠. 중국의 남송이라는 사람이 주희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자입니다. 주자가 직대성한 학문이에요. 예. 아까 고려 전개 유학은 이제 어때요?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학문으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격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외우기만. 즉 경전의 자꾸 해석만을 하는 훈고학에 대한 반발. 외우기만 하면 되는 유학에 대한 반발로 뭐가 등장을 해요? 철학으로서의 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성리학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주희의 다른 말은 주자죠. 다른 이름은. 그래서 이 성리학을 혹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표현한다? 주자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리학은 뭐냐면 이거예요. 무지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어때요? 탐구하는 새로운 철학. 이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유학은 유학인데 뭘 연구하냐? 우주와 인간을 연구하는 겁니다. 신유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보냐면 우주의 큰 덩어리를 태극이라고 봐요. 마치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에서도 보면 빅뱅 이전의 우주는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덩어리 태극이 있는데 이 태극에서 음과 양의 기가 나와요.
음과 양의 기가 나오고 요 음과 양의 기가 서로 결합하면서 목금 화수토 오행이 만들어져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음양 오행설이에요. 음양 오행설. 이게 바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와 인간의 기본입니다. 목금 화수토. 우리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음과 양이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죠. 그죠? 남자는 아무래도 양이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뭐 있어요? 여자가 있죠. 우리 태극기 어때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다 그런 겁니다. 음과 양으로 나누고 성격은 목금 화 수토로 나눈 거예요. 음양 오행 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뭐 한다고 그래요? 궁합 본다고 그러죠? 궁합 본다는 것도 바로 음과 양, 목금 화수토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운명은 뭘로 결정되느냐면 내가 태어날 때의 시간, 내 있었던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주죠. 사주예요. 와, 성리학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네요. 그런데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태극이라든가 음과 양이라든가 목금 화수토 얘는 뭐냐면 기예요. 형체죠. 형체. 형체. 그런데 이제 이 오행도 서로 성격이 다르죠. 목일 때 나무예요. 나무의 성격. 금은 뭐냐면 쇠예요. 화는 불이에요. 수는 물이에요. 토는 흙이에요. 서로 성격이 다르죠. 서로 성격이 다르게 결합을 하게 돼요. 이 결합하게 되는 내부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리예요. 리예요. 그래서 성리학은 그래서 뭐와 뭘 연구하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 본질인 뭐와 리와 그 다음에 외면의 형체인 기. 요 두 가지를 연구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여러분들 좀 따분하니까 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들 얼굴이 이쁜 여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마음씨 고운 여자가 좋으세요? 이건 안 돼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 고운 거 말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값이. 선택값이. 얼굴이 이쁘냐 아니면 마음씨가 고우냐. 뭘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이 새끼. 죄송해요. 전문 용어 써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얼굴이 이쁜 여자 그렇게 선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갈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바로 성리학이에요. 생각보다 성리하기 쉽죠.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 이건 꼭 조선시대까지도 우리가 꼭 배우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기는 형체, 얼굴. 그죠? 리는 뭐냐? 본질과 마음이다. 자, 굳이 따지면 설계도다. 설계도다.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놓은 집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성리학이고요. 자, 도입, 충렬함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요. 안양. 그 다음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만권당에 가서 또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요 성리학은 언제 들어와요? 언제?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되게 수용이 됩니다. 고려 말에 등장했던 신진 사대부들이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성리학,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이런 사람들 다 누구예요? 신진 사대부들이었죠. 그래서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이해를 했고요. 자, 유교 윤리와 의례의 보급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PPT가 있는데 유교 윤리와 의례와 관련된 거 유교 윤리로서 이제 그래서 소학이라는 책을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례는 주자 가례를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도 PPT는 또 정리를 해 놓을게요. 유교 윤리는 소학, 그다음에 의례는 주자 가례와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실천적 의미로서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역사서의 편찬부입니다. 고려 전기에 쉴대실록이라는 역사책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전하지 않고요. 중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역사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토대로 해서 집필했으며 기전체로 쓰여졌어요. 기전체. 기전체는 뭐냐면 항목별로 역사를 서술하는 겁니다. 항목별로 역사를 서술하는 게 기전체고요. 기전체고요. 그 다음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자, 최고의 무신 문벌 귀족이자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만들었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설화라든가 신화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어요. 합리주의니까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다 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신화라든가 이제 아니면 주몽의 건국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술하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아래서 태어나? 이런 것들은 안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썼어요. 삼국사기입니다. 기전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항목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기, 본기.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유명한 사람들은 열전. 유명한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거 열전. 뭐 쭉 연도를 쓰는 걸 보고 우리가 연표 그래요.
연표. 그 다음에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하는 것들은 또 지. 이처럼 항목별로 역사를 써놨다 그러면 그건 기전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국유사는 편년체라고 썼죠. 그냥 일기체로 쓴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쭉 쓴 거예요. 자, 삼국유사는 2년이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전설, 설화, 풍속들을 수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유교사관, 얘는 이제 불교사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신화나 설화가 없지만 얘는 단군 신화까지도 썼죠. 단군 신화까지도 수록을 했고요. 가야라든가 발해사도 썼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편년체로 썼어요.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에 쓰여진 거고요. 삼국유사는 몽골의 심리학계에 쓰여졌으니까 고려 후기에 쓰여진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 둘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서로 비교가 되는 역사책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무신정범과 몽고의 침략에 따라서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자, 특히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 야, 우리가 몽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응? 우리 몽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 라고 하는 자주의식을 나타내는 책들.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고구려 주몽이잖아요. 주몽. 우리도 동명왕편을 씀으로써 야, 몽고에게는 징기스칸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동명왕 주몽이 있어야 날라다기는 콜로나 새긴 바지도 활로 맞힌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리고 고구려 어떤 나라야? 우리 몽고족까지도 몽고 지역까지도 한때는 우리도 지배를 했어.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에서 지금 몽고족에게 우리가 좀 침략을 받아서 힘들지만 원래 우리 좀만 힘내자. 우리 몽고보다 잘 나가는 나라였어. 라고 하는 거죠. 자, 1년에 아까 삼국유사. 아까 뭐에 대해 써놨다고요? 그쵸. 단군신화에 대해 쓴 책이고요. 이승윤은 뭐예요? 그쵸. 아까 이야기했던 삼국유사는 불교 전설이라든가 실화 이런 것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승윤에 뭐가 있어요? 제왕운기가 있는데 이 책은 좀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왼쪽은 우리나라, 오른쪽은 중국사. 요 둘을 이렇게 나란히 쓴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썼어요. 그래서 왼쪽에 단군신화를 썼으면 중국은 요순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는 서로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등한 나라죠.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왕운기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책,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건 자주의식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성리학적 역사관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책 이재현의 사략입니다. 얘는 가장 나중에 나온 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안양. 나를 위해 최초로 만든 서당이 백운동 서원이지. 그래서 안양을 위해서 서당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안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뭘 들여왔으니까. 성리학을 들여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